네, 안녕하세요. 자, 3D Max 배울 내용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카메라를 또 이야기를 할 건데요. 타겟과 그 프리 카메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컬 카메라는 그 물리적인 카메라로서 그 실제 사용되는 그 DSLR급, 보통 이제 SLR 그 카메라라고 하는데, 그 카메라의 그 f-stop 조리개라든지 아니면 셔터 스피드 뭐 또는 ISO 뭐 그런 것들을 또 활용해서 그 렌더링 하는 거를 이제 의미를 하는데요. 타겟 카메라는 그 표준 카메라로서 현재 그 예전부터 많이 사용해 왔던 그 카메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틸형 이미지나 또는 그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장면을 사용할 때는 그 타겟 카메라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하기 전에 앞서 먼저 환경 설정을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 커스텀 디폴트 스위처에 들어가서 그 맥스 리거시와 그 다음에 디폴트 UI 또는 아미라이트로 해서 셋 눌러주시고 맥스를 껐다가 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니트 셋업은 여기 시스템 유니트 셋업을 눌러서 인치 단위로 항상 설정해서 작업을 해주시고요. 인테리어나 건축 모델링을 할 때는 인치가 아닌 그 밀리미터나 센티미터로 바꿔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인치 단위로 설정을 해주세요. 그럼 물체가 하나 또 있어야 되겠죠. 티폿을 또 탑뷰에 또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플랜도 하나 바닥에다가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전자의 크기는 25로 설정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키보드 M을 눌러서 그냥 그 스탠다드에 있는 재질을 넣어주시고 디퓨즈 컬러는 약간 밝은 그레이로, 그 다음에 주전자도 같은 방법으로 스탠다드 재질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전자를 몇 개를 더 카피를 해보도록 할게요. 카피를 하고요. 카메라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되겠죠. 타겟을 눌러주시고요. 여기 45도 방향에서 클릭을 하고 요 카메라의 타겟이 물체의 센터 쪽으로 향하게끔 설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키보드에 C를 눌러주면 다음과 같이 카메라 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W 키를 눌러주고 무브를 이용해서 원하는 뷰가 나올 수 있게끔 구도를 잡아 주시고요. 여기서 설정이 안 되면은 여기 카메라 뷰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둘리 카메라가 있죠. 요 둘리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 뷰에서는 중요한 게 있는데 Shift F를 눌러서 그 카메라의 범위가 어딘지를 파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카메라의 요 그 마우스 왼쪽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show safe frame이라는 그 명령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Shift F인데 이거는 그 렌더 셋업에 들어갔을 때 그 아웃풋 사이즈가 이렇게 나와요. 그쵸? 요거에 대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내가 800에 600으로 이제 설정을 해놨는데 Shift F를 누르게 되면 그 800에 600 사이즈로 4:3의 비율로 이렇게 뷰포트가 보이게 됩니다. 이거를 다른 형태의 그 설정을 또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또 다른 뷰의 형태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다시 커스텀으로 가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 형태대로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렌더링을 했는데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경우는 익스포저 컨트롤이 아마 작동이 돼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렌더링에 여기 인바이러먼트에 가서 요 피지컬의 이 옵션을 노 익스포저 컨트롤로 바꿔주시고 렌더링을 하시면 원래대로 잘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아웃풋의 사이즈를 자 HDTV로 한번 바꿔주고 구도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렌더링을 하면요, 그대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뒤쪽에 이렇게 검정색 배경이 보이게 되면 그렇게 좀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모디파이어 가서 자, 이 바닥을 더 크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큼직하게 자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 놓고요. 자, 모디파이로 가게 되면은 자, 여기 이제 파라미터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요게 이제 렌즈의 그 미리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올리게 되면은 렌즈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FOV는 이제 필드 오브 뷰라고 그래서 이제 화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같이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서 작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화살표의 방향대로 이렇게 제어가 되는데, 이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가로냐, 세로냐, 이런 대각선이냐,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각도냐, 아니면 요각도냐, 아니면 이 세로각도냐, 그거에 의해서 화각을 결정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톡 렌즈가 있는데, 렌즈의 그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사람의 눈동자는 50mm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50으로 이렇게 설정, 35, 50mm 이하는 다 이제 관광 렌즈가 되는 겁니다. 관광. 그래서 15mm 렌즈를 사용하니까 그 화각이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mm는 왜곡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품 렌더링 할 때는 50mm라든지 뭐 85mm 정도로 해서 이렇게 멀리 이렇게 비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45mm로 자, 설정을 하고요. 자, 아무래도 요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망원 렌즈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졸업사진 뭐 사진 찍을 때나 그 경기장에 가서 스포츠 사는 그 장면을 찍을 때는 그 최소한 그 100mm 이상, 특히 이제 200mm 이상의 그 렌즈를 탑재를 해서 이제 사진을 이제 찍게 되죠. 근데 이런 거는 그 망원 렌즈는 아무래도 무겁고 그렇기 때문에 그 확대가 되는 거는 이렇게 손떨림이 상당히 강해요. 그런 것들은 삼각대가 꼭 필요로 하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바로 프리카메라로 바꿀 수가 있고요. 프리카메라는 타겟이 없는 카메라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타겟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쇼콘을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 카메라의 이 삼각형 형태를 이제 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이렇게 콘이 계속해서 보이잖아요. 만약 이걸 끄게 되면은 카메라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콘의 형태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항상 나타나 있는 것보다는 내가 선택을 했을 때 나와주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쇼 허리전털을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 카메라의 시선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저 끝쪽에 이 검정색 그 라인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제 투시도에 의해서 우리가 바닷가를 가게 되면은 이제 수평선이 보이잖아요. 그거는 사람의 그 눈높이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체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눈높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안개를 설치를 했을 때 그 안개에 대한 그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건축물 사진 같은 경우는 그 뭐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높이, 뭐 아니면 그 뭐 나무를 심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 뭐 자동차를 배치를 했을 때 그 이 수평 기준선을 기점으로 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포토샵에서 활용할 때 사용하시면 상당히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인바이러먼트 레인지가 있는데, 요게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쇼 허리전털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요,
그 니어 레인지와 그 다음에 파 레인지가 나와요. 그래서 자, 이렇게 저 갈색 요 끝에 선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파 레인지예요. 이거는 그 안개에 대한 그 범위에 대한 설정입니다. 그래서 니어 레인지는 이제 카메라에 가까운 지점을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수치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자, 그리드를 잠시 키보드 G를 눌러서 잠시 꺼 주었습니다. 자, 그럼 니어가 이렇게 다가가게 되면은 실제 우리가 실사에서 그 어떤 물체가 있어요. 안개에 휩싸여 있는 뭐 어떤 물체가 있었을 때 사람에 가까운 부분에 있는 물체들은 선명하게 보이지만 멀리 있는 물체들은 안개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게 되죠. 시야에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특히 안개 낀 날 이제 자동차 이제 운전을 해보면은 시야가 뭐 10m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렌더링에 그 인바이러먼트를 눌러주고 자 여기 add를 눌러서 자 포그를 이제 추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이제 하시게 되면은 자 이런 효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지금 이 니어의 수치를 자 앞쪽으로 더 가까이 올려주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카메라의 그 위치가 여기까지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렌더링을 다시 한번 하면은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게 되고 니어 값이 이렇게 뒤로 물러나게 되면은 안개가 이렇게 다시 흐려지게 되는 거죠. 그럼 니어 값을 완전히 앞쪽으로 이동을 하고 다시 한번 렌더링을 해보면 네,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파의 레인지를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여기 영역에서 주전자가 벗어나 있기 때문에 렌더링을 다시 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이렇게 걸쳐져 있는 이 물체는 이렇게 절반쯤만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어떤 수중 속에 심해의 그 물고기나 뭐 어떤 잠수함 같은 거를 표현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이 안개를 다시 한번 렌더링 해보면 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안개의 색상을 흰색이 아닌 그 녹색으로 자 이렇게 청록색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 다시 한번 렌더링 해보면 진짜 이렇게 물속에 있는 듯한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니어를 조금 더 뒤로 처리를 하고 네, 이렇게 살짝 네 그쵸 약간 물속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바닥을 만들면은 더 또 리얼할 수도 있어요. 바닥을 만들었죠 참. 네, 바닥을 선택을 해서 세그먼트를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노이즈를 적용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바닥이 울퉁불퉁한 형태로 제어가 되거든요. 이 시드라는 거는 이제 노이즈의 그 다양성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프랙탈을 체크를 하고 Z축으로 이렇게 이제 올려주게 되면은 울퉁불퉁한 그런 효과를 줘서 바닥의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 이 바닥이 거칠게 보이면 이 세그먼트를 좀 많이 올려주시면은 더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뭐 한 40개 정도 처리를 하고 다시 노이즈에 와서 자, 이 수치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스케일을 이용해서 이 노이즈 값을 좀 크게 완만하게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프랙탈을 체크하면은 조금 심해지는 거죠. 노이즈를 좀 더 반복하는 거예요. 프랙탈을 꺼버리면은 그냥 평범한 울퉁불퉁한 효과를 주는데 프랙탈을 주게 되면은 반복입니다. 이렇게 노이즈를 반복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렌더링을 해보면
바닥을 조금 더 이렇게 보이게 할게요. 요게 색상이 지금 회색이라 예, 잘 안 보이는데 이거를 그러면 노란색 계열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그리고 내 조명이 또 들어가면 또 그럴싸하게 또 보여지게 되죠. 네, 그럼 조명 하나 넣어볼게요. 자, 라이트에 가서 포토메트릭 말고 스탠다드의 옴니라이트를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요. 그림자 체크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레ን더링 해보면 뭐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고기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바닷속 같은 그런 느낌이 실제 예, 표현이 됩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노이즈는 다시 원래대로 없애주고요. 그리고 쇼 호리존털을 뭐 잠깐 이야기 했는데 그 포그에 보면은 여기도 레이어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안개의 어떤 범위를 설정하겠느냐 뭐 그런 의미인데 그게 그 의미가 이 검정색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쵸? 지금 제가 수치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범위는 버텀으로 가고 이 안개가 이 수치가 올라가면 안개의 범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얘를 내리게 되면은 안개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뭐 그런 거를 의미해요. 그래서 허리전털 노이즈를 체크하게 되면은 이 허리전털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해서 예, 노이즈가 이렇게 발생이 또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익스폰텐티얼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은 그 자동으로 안개가 농도가 이렇게 계산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이용해서 또 조절을 또 할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네, 아무튼 그래서 카메라의 그 인바이러먼트 레인지는 네, 그럴 때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쇼는 이제 꺼주시고요. 자, 클리핑 플레이는 요것도 다시 원래대로 네, 수치를 내려줄게요. 자, 클리핑 플레이는 이제 인테리어 공간에서 이제 많이 이제 활용을 하긴 하는데요. 뭐 그때 피지컬 카메라 얘기했을 때도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이렇게 뭔가 구도를 잡을 건데 하필이면 이렇게 어떤 물체가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물체를 물론 하이드를 시키고 렌더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지만 나는 이 물체를 숨기지 않고 나는 이 뷰로 나는 렌더링을 하고 싶다. 예, 그럴 때는 이 클리핑 플레인 값을 설정해서 이거를 보이게 하시면 되는데 니어 클릭 값을 이렇게 이제 올리게 되면은 니어 값이 네, 이렇게 이제 빨강색 라인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마치 장벽을 치우듯이 네, 이런 결과가 나오죠. 네, 그런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뷰에서 내가 렌더링을 하면 이렇게 잘 나오게 되는 거죠. 반대로 파 클립은 반대에서부터 이렇게 잘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럼 내가 렌더링의 어떤 그 영역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예,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 락을 걸어 놓으면은 어떤 뷰를 선택을 해도 예, 카메라 뷰만 렌더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클리핑 플레이는 그럴 때 예,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멀티 패스 이펙트는 패스라는 거는 이제 통과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를 통과하는 거냐? 자, 아래쪽에 보면은 일단은 멀티 패스 이펙트를 이제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프리뷰를 이제 눌러주고 여기 뎁스 오브 필드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모션 블러가 있는데 뎁스 오브 필드는 이제 도프라고 그래서
그 멈춰져 있는 물체, 그러니까 내가 포커스에 맞춘 물체는 선명하게 보이고, 그 카메라 포커스에서 벗어나는 지점에 있는 물체들은 흐릿하게 보여라. 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여기 타겟 디스턴스 요거를 이용해서 자, 여기 앞쪽에다가 맞췄습니다. 그럼 한번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멀티 패스가 지금 보시면은 토탈 패스가 12번을 통과해서 이런 결과물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 샘플링 값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은 그 디스플레이 패스 요거는 당연히 이제 체크를 해야지 그 렌더링 된 그 프레임 창에서 요런 거를 보여주잖아요. 그 디스플레이가 이제 그런 의미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 다음에 유즈 오리지널 로케이션 이거는 이제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그 첫 번째 렌더링 패스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른 패스가 겹쳐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옵션을 끄게 되면 모든 패스가 겹쳐진 상태로 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그냥 기본값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토탈 패스를 나는 몇 번을 할 거냐 그래서 몇 개의 패스를 만들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데 장면에 따라서 알맞은 값을 설정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이미지 아래쪽에 그 샘플 그 레디우스는 그 이미지가 흔들릴 때 갖는 그 반지름 값을 의미해요. 그래서 값이 클수록 흔들림이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름이죠, 지름. 그렇죠? 샘플링에 대한 지름. 그래서 수치가 커지면 얘도 같이 이렇게 커지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모션 블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샘플 그 바이어스는 그 기준 이미지에 그 포칼 그 뎁스로 렌더링 되는 그 패스를 얼마나 그 치우치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데 수치를 한번 올려보고 렌더링을 해볼게요. 뭐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알아차리기가 그죠? 알아차리기가 좀 어렵죠, 사실. 그죠? 치우침.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중간값 0.5로 해서 그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위쪽에 그 유즈 그 타겟 디스턴스를 꺼서 요걸로 또 제어를 합니다. 그 포커스의 위치를. 자, 그리고 패스 블렌딩이 있는데 자, 패스 블렌딩은 그 특히 노멀라이즈 그 웨이시 있어요. 요거는 이제 각각의 그 패스의 영향을 조정해서 좀 더 부드러운 이미지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디더 스트렝스 자 요거는 그 렌더링 된 그 패스에 적용되는 그 디더링의 양을 제어를 해요. 그래서 이 값을 늘리게 되면 그 디더링 그 양이 그 증가하게 되고 그 특히 오브젝트 그 엣지에 그 효과가 뭐 이렇게 되게 거칠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강도를 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네요. 그쵸? 네. 그러면은 1로 다시 내려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적절하게 잘 찾아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타일 그 사이즈가 나오는데 요거는 그 혼합될 그 패턴의 크기를 또 지정을 합니다. 요거는 그냥 기본값 사용하는 게 좋겠네요. 자, 요거를 그럼 조금 더 뒤쪽으로 물체를 좀 보내서 렌더링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앞쪽에 있는 물체를 선명하게 하고 뒤쪽에 이제 흐리게 하는데 V-Ray 같은 그런 렌더링을 활용하게 되면은
예, 거기 자체적으로 그 모션 블러라든지 그런 도프 효과가 또 효과가 있어요. 거기 옵션 자체에. 예, 그런 거를 활용하면은 네, 여기서 사용하는 그 카메라 옵션보다 더 디테일하게, 더 정교하게, 그리고 좀 사실적인 이미지로 예,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캔라인 그 렌더러 이제 파라미터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디세이블 필터링, 뭐 디세이블 엔티 엘리싱이 있는데, 디세이블 필터링은 이제 스캔라인 렌더러의 필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 그다음 이거는 그 엔티 엘리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라, 뭐 그런 의미예요. 네, 스캔라인 렌더러의 또 필터가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마세요, 뭐 그런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를 이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모션 블러를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물체가 이제 움직이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이제 모션 블러의 효과를 이제 줘야 되겠는데, 일단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토키를 켜주게 되고, 프레임을 100으로 이렇게 올렸어요. 그 다음에 주전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어떤 애니메이션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토키를 끄고 다시 플레이를 눌러주게 되면은 네, 이런 애니메이션이 예,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랬을 때 이 움직이는 물체를 여기다 놔두고 나서 이제 모션 블러의 효과를 이제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예, 모션 블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샘플링도 여기 또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 그 디스플레이 그 패스, 요것도 이제 체크를 해야지 토탈 패스 12번이 지나가게끔 네,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12번을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탁탁탁탁탁. 그죠? 그 다음에 듀랄레이션은 그 모션 블러 효과가 적용되는 그 애니메이션의 그 프레임의 수를 의미를 해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3프레임으로 올리게 되면은 3프레임 동안 열려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10프레임이다. 그럼 10프레임 동안 열려 있는 상태. 10이라는 거는 여기 아래쪽에 요 프레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1프레임, 2프레임, 3프레임 이렇게 열려 있는 이 공간에 예, 효과가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0.5초로 짧게 하면은 0.5프레임으로 하면은 이제 짧게 예, 아예 안 나오네요. 기본이 1이잖아요. 1프레임 0.5로 하는 프레임이 없으니까. 그래서 디폴트 값이 이제 1로 예, 표시가 되는 건데. 아, 예. 물체가 사라져서 안 나온 거였네요. 예, 요거를 다시 0.5가 예, 나오긴 나오네. 0.5도. 그래도 1프레임 동안 열려있는 동안에 이런 모션 블러 효과를 줄 수가 있고, 이 물체 이동이 만약에 빠르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끝에 있는 키를 네, 이렇게 모아주게 되면은 렌더링, 특히 애니메이션을 하면은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이렇게. 그쵸. 왜냐면은 이 키의 프레임 간격이 좁기 때문에 상당히 빨라요. 이렇게. 그래서 요 키와 키 사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애니메이션이 느려지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해놓고 또 다시 렌더링을 하면 네, 아무래도 더 많이 나오겠죠. 우리가 1프레임으로 설정을 했다 하더라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또 보이는 거고요. 바이어스는 현재 이제 물체가 위치하고 있는 프레임을 기준으로 해서 그 듀얼레이션에 지정한 그 간격 안에서 어떤 쪽으로 치우칠 것인지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요거는 그냥 기본값으로 예, 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바이어스를 뭐 숫자를 위로 올려서 요거를 잠시 카피 이미지를 이렇게 클론 네, 이렇게 클론을 해놓고 렌더링을 하면 어느 쪽으로 치우칠 것인지 예, 얘는 좌측으로 치우쳐져 있네요.
그럼 얘는 0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주게 되면은 지금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그럼 이거를 이제 0.5로 하게 되면은 이제 가운데에서, 그쵸? 똑같이 나누어서 계산을 하겠죠. 자, 패스 블렌딩. 자, 요거는 아까랑 이제 겹치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이제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모션 블러를 또는 뎁스 오브 필드를 주냐 마느냐, 그거는 요거에 의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체가 또 이렇게 박스의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화각을 좀 넓게 줘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고층 빌딩인데,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이렇게 투시도에 의해서 이렇게 물체가 왜곡이 되는 일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본인은 알겠죠. 사용자는 알겠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비정상적인 형태로 보이겠죠. 약간 사다리꼴 형태로 보이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작업을 해주는 게 여기 어플라이 카메라 코렉션 모디파이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를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알아서 이렇게 물체가 똑바로 일자의 형태로 작업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카메라 그 코렉션 그 모디파이어는 그 2.2C 여기는 이제 어떻게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설정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투 포인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2.2C 효과를 그 카메라 뷰에 적용을 하는데, 보통 그 외부 투시도 장면을 작업할 때 그 지면 수준에서 그 높은 빌딩의 그 꼭대기를 그 올려다보는 그 카메라는 그 수평을 바라보는 카메라보다 그 많은 교정이 그 필요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쿼드 메뉴에서 그 어플라이 그 카메라 그 코렉션 모디파이어를 사용해서 어떤 왜곡되어진 건물을 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마운트는 그 두 점, 그 2.2C에 대한 그 보정의 양을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렉션은 그 보정을 한 쪽으로 치우치게 하는데, 기본값은 이제 90이에요. 90. 이렇게 어느 쪽으로 이렇게 치우칠 것인지. 요거는 한번 적용하면 자동으로 이제 적용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스는 그 카메라 코렉션 모디파이어가 그 첫 번째 그 예상 그 양의 값을 그 설정하도록 하려면은 이제 클릭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의 그 타겟 카메라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잠깐 지우고요. 자, 언더에서 지금 다시 돌아갔습니다. 애니메이션 된 그 주전자를 지우게 되면은 애니메이션도 같이 지워지게 돼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지웠기 때문에. 자, 다시 재질청에 가서 원래대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 우측 하단에 자, 요것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둘리 카메라는 자, 카메라의 타겟은 가만히 있고 직접 카메라가 움직여서 카메라를 들고 물체 쪽으로 다가가는 거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옵션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이제 직접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도 같이 카메라와 타겟과 카메라가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첫 번째로 사용하시면 되고, 퍼스펙티브는 물체를 왜곡시킬 때 많이 활용하는데 뭐 특이한 상황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물체가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왜곡이 되거든요. 지금 2번 올렸고, 자, 위쪽으로 3번 올렸습니다. 그러면 물체가 많이 왜곡이 되죠. 그래서 여기 올빗 카메라가 있는데, 올빗 카메라를 이용하면 이렇게 그
좀 심하게 왜곡된 상태로 물체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런 상황은 거의 없죠. 뭐 애니메이션이 아니고서는 거의 사용할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뷰에만 선택을 하면 나오는 옵션들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롤 카메라는 이렇게 카메라가 빙글빙글 돌아가게 해주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트럭 카메라. 자, 손바닥 이동 툴이 나와서 카메라가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게 다 애니메이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올빗은 카메라 타겟을 기점으로 해서 회전이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오토키를 켜고 먼저 프레임을 정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100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똑딱 하는 순간에 몇 프레임이 지나갈 것이냐. 그럼 여기 어디 갔나요? 여기 타임 컨피그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NTSC라고 해서 초당 29.9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30프레임으로 이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이제 프레임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똑딱 하는 순간에 얘가 30프레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타임 슬라이더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은 하나, 둘, 셋, 그죠? 한 3.5초 정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가 되죠? 네, 그럼 여기서 이게 이제 30이 1초, 여기가 2초, 여기가 3초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100으로 갖다 놓은 다음에, 자, 요거를 둘리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애니메이션이 돼요.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확대가 되는 애니메이션이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구도를 잡아주는 그런 명령어도 있지만 이렇게 애니메이션의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언두를 했고요. 다시 100으로 갖다 놓고 롤 카메라 한번 해볼게요. 롤 카메라. 이런 거는 마치 낙하되는 비행기 같은 거, 그런 장면을 활용하면 재밌을 것 같네요. 그쵸? 찍는 사람이 이제 폭격을 맞아서 이런 느낌이 나오게 되는 거고. 자, 언두를 또 했고요. 그 다음에 트럭. 자, 0에서는 애니메이션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00으로 갖다 놓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카메라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를 또 해보면 카메라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선수가 막 뛸 때 같이 뭐 그런 따라가는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는데, 이 물체가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0프레임에서 이렇게 물체가 있는 상태에서 100프레임으로 갖다 놓고 얘도 똑같이 100으로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은 똑같이 따라가는 애니메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달리는 선수를 촬영할 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토키를 또 키고 여기 올빗 카메라가 있어요. 그러면은 0프레임에서는 애니메이션이 안 일어나니까 이렇게 타겟 쪽으로 갖다 놓고 이렇게 위치를 또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100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그리고 나서 플레이를 또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바닥이 좀 현실감이 없는데, 뭔가 작업을 할 때는 오토키를 끄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바닥에다가 체크 무늬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체커를 넣었어요. 타일링을 좀 많이 줘볼게요. 어사인하고 미리 보기 하시려면 이거 눌러 주셔야 돼요. 자,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물체도 움직이면서 동시에 카메라가 이렇게 따라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재밌게 또 하려면 계속해서 오토키를 켜고 이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주면은 또 한 바퀴 돌아가는 애니메이션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그쵸? 자,
자, 이거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카메라 기법들을 이제 많이 활용해서 좀 다이나믹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 TV에서 가수들이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러요. 근데 카메라가 이렇게 전기되어 있는 상태로 찍으면 재미가 없어요. 사람이 보는 사람이 흥미가 없어. 근데 카메라가 여러 대의 카메라가 막 위에서 찍기도 하고 뭐 뒤에서 찍고 앞에서 찍고 막 움직이고 돌아가고 직접 카메라를 들고 막 다가갔다가 뭐 뒤로 갔다가 막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박진감 있게 좀 물론 이제 어지럽게 보이긴 하는데, 카메라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면은 오히려 안 사용한 것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카메라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카메라가 남았는데, 프리카메라는 그 타겟이 없는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그 프리카메라를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타겟이 없어요. 그래서 물체 쪽에 뭐 이렇게 달라붙어서 따라가는 뭐 그런 애니메이션의 장면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요거를 좀 더 수정을 해 볼게요. 자, 요 키 두 개를 다시 지우고 애니메이션을 간단하게 100으로 갖다 놓고 이렇게 이쪽으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애니메이션의 장면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따라가죠. 자, 오토키를 끄고, 그리고 나서 요 카메라를 이제 설치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C를 눌러야 돼요. 그러면 카메라 시점에서 봤을 때의 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제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 로테이트를 활용해서 구도를 이렇게 잡아야 돼요. 좀 불편하죠.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 게. 자, 이렇게 이제 잡아 놓은 다음에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 시점에서 바라보는 이제 카메라가 되겠죠. 그러면 카메라는 가만히 있고 물체가 멀어지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카메라가 또 이 물체를 따라가게끔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은 Select and Link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서 마우스를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점선이 나오는데, 그 점선이 나왔을 때 이 뭐죠? 그 주전자 쪽에 이렇게 떨구어 주는 거죠. 예, 그 떨구어 주게 되면은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따라가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죠. 예, 이런 것들은 어떤 물체에 부착이 돼서 따라가는 애니메이션, 특히 이제 TV에서 그 연예인들이 그 어떤 모자를 막 쓰잖아요. 이렇게 카메라가 어떤 모자의 헬멧에 카메라가 부착이 돼서 이 사람들이 막 놀라는 장면, 그죠? 그래서 그 시점을 그 사람들의 눈에서 바라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오토키를 켜게 되면은 이 카메라도 뭐 회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애니메이션은 그게 더 좋아요. 그래서 프리 카메라는 그 타겟이 없기 때문에 그 이렇게 어느 물체에 그 따라가게끔 그럴 때 활용한다거나 그거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크게 얘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타겟 카메라가 이런 애니메이션에 활용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타겟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이제 뷰를 이렇게 좀 잡아주고 나서 이 카메라의 타겟을 여기에 그 한번 링크를 걸어 볼 건데, 자,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쵸? 윈도우로 잡는 거 아시죠? 여기 환경 설정에서 프리퍼런스에 그 씬 셀렉션 요거를 체크를 해야지 마우스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왔을 때 카메라가 선택이 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면은 물체가 동시에 다 같이 선택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타겟을 잡은 다음에 여기에 또 셀렉트 링크로 잡아서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플레이를 해볼게요. 플레이는 그 물음표 있잖아요. 키보드에 보면은 요 명령이 있어요. 물음표랑 같이 있는 거. 요게 이제 단축키예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박진감 있는 또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달리는 자동차나 뭐 그런 어떤 움직이는 물체에 그런 거에 활용을 하시면 재밌죠. 그리고 또 오토키를 켠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다 활용이 됩니다. 이렇게 좀 빠졌다가 다시 좀 가까이 갔다가 이렇게 계속 또 다시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랑 맞물려서 그 애니메이션에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수업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카메라의 활용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V-Ray 쪽 나중에 또 하게 되면은 또 V-Ray 쪽에 또 카메라가 나와요. 그래서 이 V-Ray는 이 피지컬 카메라랑 이제 거의 흡사하죠. 이렇게 피지컬 카메라를 설치를 하면은 거의 흡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내용들이.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여기에 그 ISO가 있잖아요. 근데 그 스탠다드의 피지컬 카메라에는 ISO가 없어요. 그럼 좀 많이 떨어지죠. 그쵸? 이 V-Ray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 장면을 만들고 나서 그럼 요거를 이제 저장을 하겠죠. 그럼 저장은 당연히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저장을 해야 될 건데, 그 AVI로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AVI로 저장을 하려면은 자,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자, 렌더 셋업에 가서 그 액티브 타임을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 100프레임 사이에 이 전체 애니메이션 구간을 렌더링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액티브 타임에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사이즈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렌더 아웃풋이 있어요. 그래서 파일을 눌러서 그 AVI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파일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폴더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AVI, 그 다음에 파일 네임을 적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세이브. 자, 컴프레서가 나오는데 이 영상을 이제 압축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 영상이 이제 원래는 이제 100프레임이니까 컷이 100개 나와요. 100개. 이 100개를 압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한 장면 한 장면 한 장면이 이제 100장인데, 그래서 언컴프레서거든요. 그래서 컴프레서인데 그 압축키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건 언컴프레스는 압축하지 않겠다. 그냥 하나하나 살려서 어떤 퀄리티를 다 살리겠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압축을 하면은 이제 손실이 되거든요. AVI로 이제 바꾸게 되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코덱들이 있는데 컴퓨터에 여러분들 컴퓨터마다 이게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코덱이 설치가 됐으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뭐 MP4가 있으면 뭐 이런 것도 설치가 되어 있고, 아무것도 내가 영화를 보지 않았다. 그럼 이런 것들이 아마 설치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플레이어가 설치가 되면 그런 관련 코덱들이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데, 그럼 여기서는 그냥 그런 여기 DV 비디오 인코더가 있어요. 이거는 요거 아니면 언컴프레스거든요. 둘 중에 하나인데 그냥 비디오 인코더로 그냥 아무 컴퓨터에서 다 보일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만약에 코덱을 선택해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나의 컴퓨터는 보이지만 다른 컴퓨터에서는 그 코덱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특히 영화 같은 거 다운받아서 보면 막 소리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OK를 하고 이제 렌더를 눌러 주시면은 이제 계산을 합니다. 얘가 하나하나. 그럼 여기 렌더를 이제 카메라 뷰를 이제 선택을 하고, 그쵸? 카메라 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락이 걸려 있기 때문에 렌더 버튼을 이제 눌러 주시게 되면 계산을 하게 돼요. 지금 이게 또 살아 있네요. 아까 피지컬을 눌러주면서 자동으로 실행이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래서 덮어 씌우겠느냐. 그래서 yes를 해주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겠죠.
여기에 아까 여기 멀티패스 이펙트에 이네이블 체크하고 모션 블러에 체크를 하게 되면은 모션 블러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대신에 렌더링은 그만큼 더 많이 걸리겠죠. 네, 그럼 계산이 이제 다 끝났고요. 자, 이제 결과물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링 결과물을 좀 확인해 볼 건데, 이렇게 AVI로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이제 애니메이션이 나와서 네, 이런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물체가 약간 찌그러져서 보이는데, 네. 아무튼 이렇게 카메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 동시에 이 카메라가 그 애니메이션에 또 어떻게 사용되는지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장면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카메라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